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난번에 처음으로 함께했던 철학 코너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고를 봐도 이게 어느 나라 언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네. 예습이 불가능한 코너입니다. 네. 막무가내로 출발합니다. 박구용의 철학. 아, 지난번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박구용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구영입니다. 아, 지난번에 아주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알고 있으면서. 그럴 줄 알았죠.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아, 왜? 아, 이게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럼 왜 그래요? 일단 예. 제 능력도 있지만 네. 일단 그 최우 씨의 센스가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잘 되겠지 뭐. 아, 하겠죠. 잘 되겠지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아니 근데 내용? 되게 센스가 네. 있다는 게 아무 내용을 모르는데 아예 몰라. 대처하는 게 능력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 눈치 뭐 그렇죠. 그런 눈치. 느낌이죠. 네. 예.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아, 눈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어떤 이야기를 저희에게 펼쳐 주실 일단 겁니까? 그 철학하면 네. 철학한다는 게 뭔가 음. 이제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뭔가 배웠다는 느낌이 있으면 철학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아. 배운다는 느낌이 있으면 아, 그래요? 뭔가 정보를 얻는다면 아. 그런 방식으로 철학을 대하면 실패한 거다. 아, 그런 거는 실패. 예, 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지식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네. 네. 그게 아니고 철학 시간은 끝나고 나면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피곤해. 피곤해? 예. 피곤해도. 피곤해. 약간 피곤해야 돼요. 그럼 그럼 그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아, 예.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뇌근육을 썼구나.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생각의 방향을 처음으로 도달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 사고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비판적 사고예요. 네. 비판적 사고인데 최욱 씨가 철학적 지식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정치 엄청 네, 잘하는데. 네, 거의 거의 그냥 없다. 모르겠는데 네, 뭐 철학적 거의 없다. 지식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정입니다. 그 느꼈고 거의 없다는 것보다는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냐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다는 건 지난 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비판적 사고는 간단한 거예요. 누군가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을 거부하는 태도거든요. 벌써 어려워지고 있죠. 자,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을 거부하는 것. 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너 대통령 좋아?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좋던가 싫던가 답을 해야지.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 보통은 예, 사람들은 그 답을 하려고 강박적으로 느껴요. 아. 지난번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늑대의 자유는 사슴에게 죽음이다. 당신은 늑대야 사슴이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대부분 난 늑대예요 사슴이에요. 네. 막 이렇게 네. 말하거든요. 네. 근데 거부한 사람이 최우 씨예요. 나야. 네. 뭐라고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나는 늑대가 나타났다는 것을 사슴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와, 어, 야, 기가 막힌데. 아, 제 대답입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제가. 답을 했다고. 왜냐하면 그냥 한 마리 때 기억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선택을 요구해요. 맞아. 선택을 요구해요. 네. 그러니까 너 남자야 여자야. 어. 그럼 뭐라고 해야죠? 뭐 자기 나 남자다, 나 여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게 편하니까. 예,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학습된 대로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유한다는 것. 그런데 사유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은 사유하는 걸까 행동하는 걸까? 선택은 행동이죠. 네. 똑똑하네. 뭘 똑똑해요? 그 정도는 아니죠. 선택은 행동이죠. 그런데 네. 그러면 사유한다는 건 뭘까죠? 사유한다는 것. 사유한다는 거. 선택을 요구할 때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그렇죠. 그런데 당신 남자 여자야 물어보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냥 제 성별 여자. 네, 이렇게 말하면 이미 남녀가 나누어져 있는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 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죠. 예.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철학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싫어해. 네, 뭐 싫은데. 그렇게 복잡하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지. 네, 맞아, 그런데 맞아. 예.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때 이렇게 반문해요. 물어보면 남자와 남자. 여자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그렇지, 나야.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나야. 매 순간. 남자의 여자 최웅님. 예. 그 기준이 뭐야? 그럼 뭐라고 할래요? 기준이 뭐야 물어보면. 달려 있어. 너무 명확하잖아.
당황스럽네. 근데 저 사실상 안 달려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 이거 애매하잖아. 그럼 나는 남자라고 할 거냐? 아니, 애매하다고.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재욱 씨 아침에 일하는데 파트너가 너 남자냐? 이럴 수 있잖아. 뭐 맞아. 너 남자냐? 할 때 어. 그 기준은 아까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달려 있더라도 그렇지. 없는 이만 못할 수 있는 거지. 너 남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첫 번째 남자는 생물학적인 거고요. 그렇지. 두 번째 나는 성적 능력이거든요. 기능적인 부분. 성적 능력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문화적 기준으로 나누는 거 뭐라고 하죠? 남녀를 나누는 걸? 문화죠? 예. 우리가 흔한 말대로 생물학적 기준을 말씀하신 그러면 거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앞에. 생물학적 기준이잖아요. 그것은요. 네. 근데 문화적 기준은 젠더라고 그래요. 젠더. 아. 젠더라고 보면 선생님은 보시기에는 지금 본인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성이지만 네. 지금 말투 저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남성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젠더상으로 남성이 있는 거예요. 아, 남성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나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해야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생각이 시작된다는 건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예요. 네. 바로 여기서 사회적 혁명도 일어나는 것이고 문화적 혁신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보통 사람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안 하고 하고 싶죠. 싶다. 네. 살기도 피곤해. 바쁘니까. 피곤해. 네. 그래서 이 30분 동안 피곤할 수 있다. 어. 철학은 항상 피곤한 거다. 아, 피곤하다. 네, 다른 사람들은 특히 다른 학자들은 와서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줄 것 같아, 왠지. 어. 근데 철학하는 사람은 반대로 해요. 나 고민 없는데 고민해라고 만들어줘. 고민을 만들어줘요. 아.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 그래서 우리랑 점점 더 멀어지는 멀어지고 거군요. 있죠. 제가 지금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뭔가 그러면은 네. 애써서 그렇게 고민하고 사고할 이유가 있어야 그 수고로움을 감수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 마이크 샌들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이크 샌들 정의. 하버드대학교 교수 정의란 예. 무엇인가 이분이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우리가 평상시로부터 철학은 일상적 삶으로서 강요된 탈출이거든요. 기준을 물어보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뭐가 오죠? 고통과 불편함이 옵니다. 맞습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고통과 불편함을 알면서 감내하면서도 그로부터 다시 과거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한편으로 보면 저주지만 한편으로 보면 오늘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죠? 네. 그 철학자가 하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짐승이냐 인간이냐 아니면 바보가 되느냐 그러니까 배부른 바보가 되느냐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느냐 어느 쪽이죠? 사람들은 만약에 물어본다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지금 저기 아무것도 배우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거부하고 사유하는 것도 거부하는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다. 그냥 자기가 벌고 있는 수입, 돈 그리고 그걸로 먹을 수 있는 뭐 어떤 건 욕구 충족 네. 이런 것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네. 아. 저것 이상이 필요해. 그래서 막 하고 있어. 그럼 힘들어. 그럼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지나요? 안 돌아가죠. 그거는 선택이 아니야. 안 되는 거죠. 예. 바로 철학이란 그런 거예요. 아. 철학이란 비록 우리에게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요구해서 곤란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 왜 그런지 알아요? 자유로울 주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준다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주고 새로운 형태의 쾌락을 줍니다. 아, 새로운 형태의 쾌락. 네. 아무도 느껴보지 못한 쾌락. 아. 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고양된 느낌 뭐 이런 건가 보군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누구도 가보지 않은 땅에 가본 느낌 있잖아요. 어. 아침에 눈 오는 날 새벽에 첫 네. 번째 눈을 밟을 때 느낌 어때요? 첫 번째 눈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내 발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발에 눈이 들어오잖아요. 네.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스릴 있잖아요. 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사유의 땅에 간다는 거. 누구도 가보지 않은 사유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네. 해볼까요, 한번? 알겠습니다. 네. 느끼지 못한 쾌락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최근 현상을 하나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철학은 기본적으로 사람, 사물, 사건을 다시 묻는 거예요. 네. 그럼 최근에 우리한테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네, 뭐죠? 이틀막 사건이라고. 이틀만 오. 제가 분노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분노하시죠? 아니 자유를 그렇게 강조를 해놓고 그렇지. 크게 위해가 되는 모습도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런데 입을 물리적으로 막아. 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반복되는 이유는 반복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당연 또는 뭐 칭찬까지 갔겠죠. 그렇죠. 불편함을 안 느끼시는 거잖아요. 불편함이 그러니까 없죠. 자기가 입틀막 하는 경호원들에 대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을 때 네, 그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안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느낀 데는 그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 아닙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체계적인 뭐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이해하는 거죠. 와, 이거는 이해하고 싶다, 진짜. 저는 비판하기 전에 항상 저분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 이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논객들도 방송에 나와서 아, 저런 모습을 지금 총선 앞두고 계속 보이는 것은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그러면서도 옹호를 하죠. 예. 근데 그 얘기는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그 말은 즉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 대통령실도 이거는 손해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그에 대한 감각적 또는 이성적 어떤 판단이 있는 거고. 그렇지, 그게 그 궁금해요. 판단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궁금한데요.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철학적 지식을 동원해 보면 공론장에 대한 이해와 감성입니다. 공론장. 공론장. 공론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공론. 공론 영역. 네. 광장. 공론 영역. 광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광장. 공론 영역. 공론장이 여론이- 아니고 공론장. 죄송합니다. 난 젤라우 또 뭐 사람이라서. 일기장인 줄 알았네. 공론장. 아, 공론장. 네. 좋은 지적이에요.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공론장이란 말을 공론 영역이라고도 해요. 공론 영역. 공론 영역이라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사회 철학, 정치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론이 구성되고 형성되는 곳이란 이해가 있잖아요. 네. 광장 그러면. 광장. 그러면 항상 공론 영역이란 그런 곳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광장이란 공적 여론과 의견과 의지가 형성되는 곳이 광장이고 공론 영역이었을까? 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착각이에요? 착각이죠. 그것도 어떤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네. 관련해서 가장 큰 대표적인 저서를 내신 철학자가 있어요.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진짜 초면이에요. 모르겠어요. 낯설어요? 아니, 네. 낯선 게 아니라 초면이에요. 완전 초면. 하버마스는 초면이에요. 이분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 왔을 때요. 교황이 왔을 때보다 공항에 더 많은 축하객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네. 그 아, 정도 그렇게 세계적인 유명해요? 철학자입니다. 아, 유명해. 90년대 말에 다양한 기관에 세계적인 조사를 했는데요. 네. 세계 모든 영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20세기 인물입니다. 마지막 와, 인물입니다. 이름이 그럼 외울게요. 위르겐 하버마스. 위르겐 하버마스. 하버마스. 예. 이분은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뭐 분인데요. 독일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 철학자고 이런 분인데요. 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분이 이제 공론장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어요. 모든 네. 분야 연구를 하셨는데 공론장을 16세기까지 공론장하고 17세기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16세기까지 광장 공론 영역은 과시적 곳이에요. 과시. 누가 과시. 과시예요? 권력자가 자기를 드러내는 걸 과시하는 곳이에요. 과시적 공론 영역이라고 그래요. 과시적.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개선문이라고 있잖아요. 네. 개선문은 뭐 하는 곳이죠? 바로 과시적 공론 영역의 출발점이자 알파 오메가예요. 전쟁에 갔다 오면 이겼다. 이겼다 하면서 쫙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보면 어떻게 하죠? 왕이 행차한다. 네. 그러니까 왕이 행차해서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곳이 공론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구경거리 나가죠. 왕을 보고 그 찬란한 아우라에 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시적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왕과 권력자가 자기를 과시하는 곳이에요. 과시하는 곳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과시는 어떻게 나죠? 아우라는 아시죠? 네.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우라는 알죠. 아우라 알죠? 아우라가 좀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쉽게 아우라가 나타난 말. 네.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탐복하고. 사유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네. 분석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평가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감동하고 숭상하고 이런 거죠. 결국 추종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평안을 느끼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공론 영역이 17세기 초반까지 유지됐어요. 17세기 초반까지. 유럽에서도 전 세계 다 그래요. 네. 그런데 17세기 이후가 되면 네. 과시적 공론장이 부르주아 공론장으로 바뀌거든요. 네. 이 부르주아 공론장이 바뀔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프랑스의 살롱.
커피하우스, 영국의 커피하우스 네.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유명한 문인들, 철학자들 다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살롱에 모여서 커피하우스에서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죠?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술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서 정치적 의견과 의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을 이끌어간 동력이에요. 아 거기서 싹 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유명한 철학자들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문예적 공론장이라고도 해요. 아 커피 마시면서 막 그렇게 그렇죠. 살아가는 이야기하면서. 그럼 영화 보실 수 있잖아요.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좋은 소설책을 내요. 그럼 작가가 어떻게 하죠? 뭘 하죠? 홍보? 홍보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오늘 같은 여기 나와서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 책 내세웠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 좋은 살롱이나 좋은 카페나 아니면 좋은 집에 빌려요. 또는 거기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작가가 직접 읽는 거예요. 낭독회 같은 거 낭독회 하는 하는 거예요? 거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말하자면 여론 주도층이라는 게 모이는 거예요. 그 여론 주도층이 대개는 귀족 부인들이라든가 부르주아 지식인이라든가 시민계층들이 모여 사는 거죠. 이것이 점점 와서 사적인 공론장으로까지 확장되거든요. 이제 변화돼요. 네. 그리고 오늘날은 이 공론장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됐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과시적 공론장에서는 과시하는 사람만 주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소비자예요. 그렇죠. 심지어 부르주아 공론장에서도 일부 여론 지도층만 여론을 형성하는 생산자예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시민들은 뭐죠? 소비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네. 모두가 생산자이면서 모두가 소비자예요. 소비자. 네. 그걸 제일 먼저 포착한 게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가 그런 걸 모두가 시민이다 이런 걸 내세운 거잖아요. 일종의 예를 들자면 이제 확대돼서 지금은 모든 예를 들면 매불쇼도 그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오마이뉴스가 포착 능력이 있었네요. 처음에 오마이 신문 할 때 모두가 시민이다. 그게 이제 그 오연호 대표가 그런 걸 포착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론의 뉴스의 소비자인 게 아니라 생산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이면 생산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현대 국가라고 하면 내가 이 국가의 법률의 발신자이면서 수신자이고 저자이면서 독자이고 그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공론장이 바뀌었는데 네. 바뀌었는데 아직 안 바뀐 분들이 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나는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는지 되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되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대통령의 입틀막은 다른 말로 하면 공론장을 과시의 장소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즉 과시적 공론장 상태로 퇴행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윌리겐 하버마스라는 철학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나타나는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론장의 재봉건화 이렇게 말해요. 공론장의 재봉건화. 재봉건화. 아니 왜 재봉건화가 일어나는 희한하네. 거야? 이거 역행하기가 쉽지 왜 않은데. 이렇게 나냐? 역으로 공론장이 상품의 논리에 의해서 권력과 돈이 기묘하게 결합돼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 있고 힘 있는 종속돼 사람들이 있어. 그런 방식으로 언뜻 보면 자유로운 것지만 자유를 가장한 재봉건화 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를 외치는 사람에게 네. 과시적 공론장이 전혀 지금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틀막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충돌한다고 느끼지만 네. 대통령실에서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래서 거야. 반복되는 거다. 근데 그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미국에 다시 대통령 나온다는 그분도 대표적인 트럼프, 분이죠. 예. 트럼프 같은 경우도 공론장을 언뜻 보면 이미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시적 공론장으로 재봉건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재봉건화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없는데 네. 그분들이 타고난 어떤 사회든지 어떤 사회가 개방되고 자유로워지면 그 자유의 이름으로 퇴행하려고 하는 역사적 의식이 있어요. 세력이 있고 그 정치화하는 군집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은 최근에 들으면 아주 정치가 발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이런 식의 캐치프레이가 있어요. 공산주의냐 시장주의냐. 우리 생각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항상 여론이나 공론장도 재봉건화되거나 퇴행하는 현상은 언제나 있어온다. 그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 퇴행이 그 근간을 흔드는 정도로 발달하지
않을 정도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문제인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근간, 그러니까 시민 사회 또는 우리의 경제적 능력, 문화적 능력이 너무나 많이 발전됐어요. 네. 너무나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지간한 퇴행은 견딜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럴 힘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의 입틀막 사건으로 보여지는 퇴행은 국가 체계를 흔들 만큼의 위험성이냐 아니냐?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주고 가는 거다. 그렇습니까? 곧 사라질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왕, 네. 귀족, 시민으로 이렇게 우상향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발전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이 되겠네. 사람은 예. 어떤 우리 지금 2만 5천 년 전에 저 정글에서 동굴에서 살던 우리 조상하고 우리하고 유전적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아무리 체계적으로 발전된다 하더라도 교육 사회 시스템이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이 퇴행을 향한 욕구가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겠네요. 그걸 조직화하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등장해요. 그리고 그건 일시에 나타났다가 큰 불행을 주고 가는데 이 불행을 약화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불행을 최소화하는 역할인 거죠. 네. 근데 마치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퇴행이 설마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겠어? 아니에요.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난다. 네. 그것을 이해해야 네. 조금은 여유 있게 너무 각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를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퇴행을 국가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막아내는 힘, 그게 시민들이 실제로 공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 시민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의 공론 영역에 소비자로만 전락하지 마시고 네. 스스로 생산해야 된다. 실리층에서 골목길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최우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최욱님은 이제 스피커가 워낙 크니까 뭐 네. 말할 필요 없는 거고 당연한 거고.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스피커가 작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생산자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고요. 입틀막에 대한 현상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을 또?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데 예를 들면 늘봄학교하고 의대 정원학대잖아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온 사상적 근거가 자유주의냐 아니면 공리주의냐. 공리주의 중에서도 어떤 공리주의냐 이걸 좀 밝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혹시 자유주의, 공리주의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그건 뭐냐 물어본다면은 저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자유주의에 관한 이론이 너무 많고 네. 전 극단적인 이론이 있지만 모든 자유주의를 관통한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간단해요. 잘 들으세요. 네. 네. 우리 헌법에서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인의 개성, 창의성을 발달하도록 사회가 지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사회 중에는 여러 가지 사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사회가 국가겠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란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증진되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지지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예요. 네. 그러면 자유주의는 사회는 개인을 지지해야지 개인을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면 어릴 때 살아보면 가족이 나를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이에요. 지지한다는 느낌이에요. 아유 발목을 너무 잡아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사시는 네. 만들어준 이 가족 네. 태어나서 살아보면 어린 시절 살 때 우리 가족이 나를 내가 원하는 걸 지지해주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지지한다기보다는 발목을 잡나. 발목 많이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네가 원하는 것이면 우리는 지지한다. 이게 자유주의 가정이에요. 그게 이게 가장 자유주의. 근간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네. 이해했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야. 우리 가족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행복의 양을 계산해 보자.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의 양을 계산해 봐. 행복해요. 네가 원하는 걸 했을 때 네가 원하는 걸 했을 때 너는 행복의 양이 10이야. 근데 우리 다른 모든 너의 형제 부모는 그 행복의 양이 줄어들어.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전체로 계산해 보면 너는 지금 그 일을 하면 안 돼. 아, 전체로 보자면. 전체로 계산해 보자면. 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좀 포기했으면 좋겠어. 아.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조율의 바로- 과정이죠. 그게 바로 공리주의. 그게 공리주의야. 공리. 아, 그러면은 쉽게 표현하면 자유주의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보수에 가깝겠군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근간이 성립된 곳은 영국인데 네. 영국에서 자유주의란 말은 기본적으로 좌파를 의미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이 정반대네. 네. 유럽에 가서 난 리버럴리스트다. 유럽에서 진보주의란 말을 거의 안 써요. 유럽엔 진보주의란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해요? 보수주의란 말은 있지만 진보주의란 말은 없어요. 어. 생각해보세요. 영어로 진보주의란 말이 있는지. 없어요. 음. 거의 안 씁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네. 뭘 말을 쓰냐? 내가 진보적이다 하면 난 리버럴하다고 말해요. 조금 더 진보적이다 그러면 소셜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리버럴이 진보의 출발이에요. 네. 물론 그게 받아들이는 나라 유럽권에서는 대부분 북미 유럽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래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그 자유의 역사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호주나 뉴질랜드는 반대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반대고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는 반대예요. 북아메리카 빼놓고. 네. 그래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원래 자유주의는 중도 좌파나 중도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내세웠을 때 본인은 자유주의를 내세우잖아요. 네. 나는 자유지상주의에 가깝다고 사실 말하거든요. 네.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지상주의인데 이분이 지금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하면서 뭘 주장했죠? 업무 개시 명령. 네. 업무 개시 명령은 법률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혹시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직업군이 3군데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잘 아시잖아요. 정치는. 제가 좀 잘 아나요? 예. 자 그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야? 의사. 그렇죠. 의사. 의사. 업무 개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 3군데가 있어요. 법률로. 운송, 운송, 오. 화물. 화물. 화물 운송. 오. 네. 또 하나. 그리고 다 마친 걸 할게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네, 이 정도 되면 물러나 답니다. 주세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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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의료계니까. 아, 의료계 네. 같은 그러니까. 거지 그럼. 네, 그래도 에이.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야, 그래도 예. 이 정도 아는 건 진짜 대단한 똑똑하다.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네. 똑똑하다. 매일 논평을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추론해서 지금 끄집어낸 거죠. 맞아요. 아, 세계 직역군이 있는지 몰랐고. 아, 근데 과거에 했던 뉴스를 한번 생각해 그래서 봤습니다. 이 헌법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끝없이 유언 논란이 있는 법률 아니에요. 아, 위헌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이러고 하기 싶을 싫으면 안 때 하는데. 내가 사표 내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화물 노동차 마음에 안 들어. 돈이 적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공리주의적 관점, 특히 양적 공리주의라고 해요.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거든요. 네. 양적 공리주의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법률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대 정원 확대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때 우리나라 보수 신문들이 전부 난리 났죠. 네. 왜? 우리나라 보수 신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쪽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우파적 공리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은근히 자유주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아,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우리 편이 이걸 주장하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박수 쳐주고 상대편이 하면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아유. 이게 쉬운 거예요. 아, 너무 쉽네. 왔다 갔다 하면 왔다 되니까.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 반도체네. 그렇죠. 반도체 맞아요.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 가지고 의사들이 반론을 하니까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니까 우리나라 보수 신문들이 왜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지지해야 될 국가가 무슨 이유로 왜 개입하느냐? 개입하고 협박하느냐? 이 법 자체가 유언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수 언론 찾아보면 수두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네. 과거에 얼마 지난 안 됐어요. 정권에 네, 그랬었고. 2000년 되니까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다 뭐라고 하냐? 공리주의 관점에서. 아, 지금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환자 다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반도체 요 내용이 좋았죠, 제가. 그렇지, 반도체. 반도체 그렇지, 좋았어, 내가 생각해도 흐뭇하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보도. 똑같은 거예요. 돌봄학교도. 음. 늘봄학교도 아니 교사들을 다 얼마나 좋은 의도로 교사가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냐 부모님들이. 아 방과 후에. 방과 후에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조금 희생해라. 나부터 희생하겠다. 아기를 안 봐봐서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직접 돌보는 엄마보다 힘들지 않아요. 아 실제로 그렇구나. 천성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조금은 훈련된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 조금 리버럴한 가정에서 좀 리버럴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여성 직장인들 중에 뭘 받죠? 아기를 낳으면 육아. 출산휴가를 받잖아요. 네네. 네. 3개월 받고 1년도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 경우는 다 포기합니다. 많은 경우 아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어. 그러니까 더 많은 사실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녀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다 아기 키우고 힘든데 자기들도 그렇지. 방과 후에 남아서 뭔가 일을 하라고 하면 음. 그리고 그것을 마치 사회 전체를 위해서 봉사해라고 하면 음. 그게 자유주의냐 아. 자유주의 파괴적인 발언이냐. 아. 저는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자유주의자는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의대 정원학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해야죠. 최대한 존중해야 되죠. 네.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주의에 위배된다. 굳이 설명하자면 공리주의다. 아 굳이 설명 공리주의에 가깝다. 굳이 설명. 그럼 굳이 공리주의 하자면 이왕이면 공리주의 좀 공부하고 갈까요? 아, 네. 아니 안 하고 싶으십니까, 재욱 씨? 공리주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시간이 될지가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조금 해볼까 네, 말까요? 조금만 짧게만 맛만 볼까요? 조금만 맛만 예, 볼까요? 맛만. 그러니까 공리주의란 그런 거예요. 도덕의 뿌리가 뭐냐 이거지. 도덕의 뿌리가 무엇이냐? 도덕의 뿌리가 뭐냐 이거지. 도덕의 뿌리. 네. 어떤 것이 왜 나는 당신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내가 이 먹고 싶은 것을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은 나눠 먹어야 되죠. 나 혼자 먹지 않고. 이런 많은 도덕률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다 인간이란 원래 이런 거야. 이래야만 인간이야.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잖아요. 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래 왔어. 또는 네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지 함께 살라니까. 이런 다양한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리주의는 다 그런 거 부정하는 거예요. 아, 다 부정해요? 공리주의는 딱 하나의 의미만 있어요. 모든 인간은 더 즐겁고 싶고 덜 고통받고 싶어한다. 여기서 도덕률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쾌락을 최대화하려고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렇지. 네. 그러면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 그것이 유용한 거예요. 거기가 도덕의 원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든 즐거우면 즐겁고 고통은 줄어들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매력적이 아니에요? 매우 매력적인데요. 매우 매력적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공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를 가지고 우파 포퓰리즘이 생겨납니다. 대부분은 우파 포퓰리즘은. 아. 왜냐하면 공리주의적 방식으로 때려잡잖아요. 사람들 일군의 사람들을. 그러면 대부분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아, 오. 그럴 수 왜? 있겠네요. 사람들 스스로 그렇거든요. 아주 쉬운 질문을 제가 두 분한테 해볼게요. 네. 부자인 삶을 원해요? 아니면 즐거운 삶을 원해요? 아니면 아름다운 삶을 원해요? 셋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고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선택할 것이냐? 네, 뭘 선택할 것이냐? 부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부자인 사람 그냥 뭘 원하냐 그럼 부자를 제일 많이 선택하죠. 네. 세 개의 선택지를 주면 아, 선택지를 좀 달라지는구나. 하나 달라집니다. 아. 그냥 물어볼 때고 아, 그냥 그러면은- 물어보면 다 부자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은 즐거움. 그렇습니다.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리주의예요. 그게 공리주의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뭐냐? 즐거움을 원하되 뭘 싫어하는 거예요? 고통을 싫어하는 고통은 거예요. 싫어해. 아름다운 삶이란 고통을 감내해야 아름다워지거든요. 아, 아름다운 삶은 고통을 감내해야 돼. 그렇습니다. 아, 성직자의 삶. 그까지는 안 아, 가고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래. 예술품을 잘 보세요. 상처가 그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처가 깊숙이 스며들었을 때 훨씬 아름답거든요. 아. 그냥 빛과 그림자. 그냥 즐거운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상품이에요. 상품은 그냥 예쁘기만 하잖아요. 네. 그냥 예쁘기만 한 건 예술품이 아니라 장식품이에요.
아, 그냥 예쁘기만 한 것은 예술품이 아니라 장식품이다. 장식품이죠. 야, 이 표현은 좋다. 예. 그러니까 어. 사람들은 기꺼이 즐겁기만 한다는 얘기는 네. 이 세상에 장식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 좋다 이거.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다 사람들이 은연중에 받아들이지만 모든 사람을 장식화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좋은데.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고통이 있더라도 아름다운 쾌락을 추구하자. 아.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이게 질적 공리주의예요. 아, 존 예술품이야.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는 바로 그런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정부 대통령실이 지향하는 모든 정책들을 보면 그냥 양적 공리주의예요. 그냥 전체 대한민국의 틀에서 이게 모든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더 이익이고 너는 그래 좀 희생 좀 해. 이게 편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마치 예전에 아버지가 큰딸에게 네가 학교를 안 가고 돈을 벌어서 아들들을 대학도 보내고 출세시키면 전체적으로 좋은 거 아니니? 라고 지금 선생님들에게 또는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것. 아. 이건 양적 공리주의의 폭력이다. 양적 공리주의. 그래서 그런데 이게 왜 통하냐?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아직 철학적으로 조금 더 사유화진 방식,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는 수준이 안 가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통해. 그렇지. 정치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특히 맞아요. 우파, 포퓰리즘은 다 이렇게 탄생해요. 아. 그러니까 일군의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장식화되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 삶의 장식이 되는 걸. 예술품은 설명이 필요한데 장식품은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죠. 즐거움이 오거든. 그렇죠. 예쁜 건 넘쳐나요. 세상에. 아니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도록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많이 아름다워져야 되죠. 이 아름답다는 것은 네. 상처나 고통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직면하는 거죠. 직면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월호가 있어요. 네. 없애버리는 것 없는 피하고 것처럼 싶어. 없는 것처럼 하고 싶죠. 없는 것처럼 하고 싶어. 누구나 피하고 그런 싶어. 마음 있죠. 제가 최근에 이번에도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 4.3 평화공원 가다가 우연히 그 세월호 그걸 그 피해자들이 어머니들 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기념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네. 슬쩍 지나가고 싶은데 갔다가 갈 수가 없어. 맞아. 그런 돌아와. 거 있어. 가야 돼.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나도. 힘들죠. 제주도 여행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름다움의 길이에요. 그걸 없는 것처럼 지나가면 즐거움만을 추구하면 제주도 가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좋은 것만 보고 오잖아요. 관광만 하는 거죠. 네. 여행은 못 하는 거예요. 여행은 아름다워지는 길이고 그 과정에 상처를 같이 만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예쁜 것만 보고 온 건 예쁜 것만 보고 오면 그 순간은 좋죠. 즐겁죠. 네. 하지만 그런 삶이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장식화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의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거든요. 전체 효율성을 계산하고 우리 모두를 대한민국 전체의 효율 체계의 하나의 장식적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양적 공리주의가 훨씬 더 잘 먹히고 그렇죠. 훨씬 더 앞으로 확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렇죠. 오히려 희망이 생긴다기보다 오히려 조금 절망이 오네. 그리고 그 양적 공리주의의 그 가장 강력한 판이 뭐냐면 능력주의예요. 그게 이제 발전해 가면은 가장 큰 단이 능력주의구나. 능력주의로 변종된 겁니다. 변종돼. 네, 능력주의는 양적 공리주의의 변종이에요.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이 효율성의 체계에 복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난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교수가 좀 일찍 됐어요, 조금. 그러면 내가 좀 운이 좋아서 빨리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옆에 교수 안 되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분은 좀 운이 안 좋아서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좀 운이 좋았네. 저분은 운이 없었네. 이 운을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뭘까?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에서 같이 공존해 가면서 상문 발전을 기여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건전한 상식이죠. 네. 그런데 저 사람 게을러. 무능해. 저 사람 무능했어. 저렇게 가난할 만한. 저 사람 내가 죽고사고 공부할 때, 내가 죽고사고 연구할 때, 날 새서 뭐 할 때, 많아. 저분 놀았어. 그런 뭐 인식이 했어. 많아.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로 가. 맞아. 혐오하는 거예요. 이게 그 도덕적으로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심지어 조선시대에 노비로 태어난 사람조차도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나의 부도덕함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강요받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모님이 노비로 태어났다는 것이지. 속으로는 떳떳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나요?
그건 마이클 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유명한 철학자가. 예전에는 신분제 사회에서 약자는 내가 이 사회적으로 약자로 사는 게 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비하가 없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운명이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난 떳떳하다 이게 돼요. 그리고 아주 부자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스스로 기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운이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뭘 했습니까? 뭘 해서 여당이 대표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내가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건전한 상식을 갖춘 분이죠. 근데 능력주의는 뭐예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다 내 자기 능력이야. 그리고 여기 오지는 못하는 사람들,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게으르거나 무식하거나 부족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폄하합니다. 그래서 혐오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대체로 다 설명되거든요. 네. 시간이 없지만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본인 당사자 방금 이 예를 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고 아유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참 게으른 사람 이럴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추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수 쳐주는 사람. 능력주의에 굉장히 그 동조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저 사람 능력이 있을 때 박수 쳐주는 것은 능력주의 맞는데 예를 들어서 재벌 부회장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닌 건 다 알잖아. 너도 알고 나도 다 알잖아. 심지어 능력이 없다는 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을 왜 추앙해? 그 이제 능력주의란 말을 네. 그대로 믿는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반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능력주의는 과정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결과의 능력주의구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냐고 어떤 위치에 있냐만 따지는 거지 프로세스를 따지면 능력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지금 그분은 재계 메디아 그동안 참 실패했냐 성공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재계 메디아 그러면 이걸로 이분의 모든 능력주의를 그러니까 이걸 능력주의는 실제로는 그 사람의 능력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능력주의가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이 순진한 생각은 가장 비철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데올로기입니다. 또 깨달았네요. 네, 능력주의는 능력을 중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능력으로 포장하는 것이지. 결과를 능력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네, 그것도 프로세스가 아니고 과정이 아니고 매 순간 지금의 결과를 능력으로 환산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력해온 것이 아니라 지금 최욱 씨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위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매 순간. 더 듣고 싶은데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그런가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 또 아쉬움도 있고 네. 또 다음을 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하면 피곤하죠.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명쾌하고 좋았습니다. 철학 너무 좋은데요. 좋아. 네. 보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저는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윤. 구용. 박구윤은 왜 문제야? 이게 문제야. 박구윤은 그게 매력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 박구윤은 가수 박구윤. 네. 뿐이고 머리 박구윤. 피곤해서 그러죠 네. 지금. 네. 박구영 교수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